한유진의 눈앞에서 호박색 액체가 소용돌이쳤다. 얼음이 녹아 잔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바발 안을 나른하게 채우는 재즈 선율과 기묘하게 어우러졌다. 그녀는 술을 잘 마시지 못했다. 아니, 마시지 않았다. 그녀의 직업은 단 1원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정밀함을 요구했고, 흐트러진 정신은 가장 큰 적이었다. 회계법인의 파트너 회계사 한유진에게 있어 술은 통제 불가능한 변수, 즉 제거해야 할 리스크일 뿐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예외였다. 25년간 몸담았던 회사에서 그녀가 자신의 청춘을 갈아 넣어 심혈을 기울여온 프로젝트에서 배제당한 날이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녀가 윗선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수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눈 감아주라는 지시. 그녀는 거부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혹독했다. 정의는 무슨... 결국 다 자기들 밥그릇 싸움이지. 혼잣말처럼 뱉어낸 목소리는 위스키의 쓴맛에 묻혔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회계법인에서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다. 어떤 분식회계든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놓은 비자금이든 그녀의 손을 거치면 그 실체가 드러났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최연소, 최고,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러나 그녀의 그 칼날 같은 정직함이 오늘 그녀 자신의 발등을 찍었다. 그녀는 조용히 잔을 비웠다. 씁쓸함이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려가 속을 뜨겁게 데웠다.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열기였다.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아니면 순수한 알코올의 작용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옆자리에 누군가 앉는 기척이 느껴졌다. 묵직한 존재감이었다. 유진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이런 고급스러운 재즈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여자에게 말을 거는 부류는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이어진 목소리는 그녀의 예상과는 조금 달랐다. 마스터, 저도 같은 걸로 한 잔. 낮고 부드러운, 그러나 어딘가 지친 기색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에는 작업을 걸려는 능글맞음 대신 세상의 모든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듯한 피로감이 배어 있었다. 유진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잘 재단된 네이비색 수트를 입은 남자였다. 어둠 속에서도 최고급 원단 특유의 은은한 광택이 흘렀다. 하지만 그의 차림새는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다. 실크 넥타이는 살짝 비뚤어져 있었고 셔츠 단추도 맨 위 하나쯤 풀려 있었다. 완벽하게 관리된 듯한 외모와는 달리 그의 눈빛에는 짙은 피로감과 냉소가 서려 있었다. 마치 화려한 갑옷을 입고 기나긴 전쟁터에서 막 돌아온 장수 같았다. 남자는 유진의 시선을 느꼈는지 그녀를 향해 고개를 까딱이며 가볍게 목례했다. 혼자 오셨나 봅니다. 그저 의례적인 말 한마디였지만 유진은 왠지 모르게 경계심이 풀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불순한 의도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자신과 비슷한 종류의 고독을 감지한 동료의 인사처럼 들렸다. 어차피 다시 볼 사람도 아니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좀 그런 날이라서요. 그런 날이라. 남자는 새로 받은 잔을 들어보이며 나지막이 되뇌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가 잔을 그녀 쪽으로 살짝 기울였다.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되는 나를 위하여. 그가 건배사처럼 말하자 유진은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처음 보는 남자와 그것도 이렇게 고급스러운 배서 건배를 하게 될 줄이야. 웃음이 나오자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의 근육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다. 그녀도 잔을 들었다. 2개의 크리스털 잔이 맑은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땡 하는 소리가 재즈 선율 사이로 청가하게 퍼져나갔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예상외로 길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이름도 직업도 묻지 않았다. 그것은 암묵적인 규칙이었다.
그저 그런 날을 맞이한 두 영혼의 푸념 같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가면을 벗어던진 익명의 대화는 이상하리만치 편안했다. 남자는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부품처럼 닳아 없어지는 기분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정해진 궤도를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기계의 일부가 되어버린 자신에 대한 환멸을 토로했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짊어져야 하는 자의 무게감과 그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고독이 짙게 배어 있었다. 유진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깨지지 않는 유리천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실력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 정직함이 미련함으로 치부되는 세상. 그녀는 숫자의 세계에서 진실을 추구했지만 세상은 종종 진실보다 편리한 거짓을 원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칼날 위를 걷는 듯 위태로웠던 그녀의 직업적 신념에 대한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에 대해 섣부른 조언이나 위로를 건네지 않았다. 그저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이고 함께 잔을 비울 뿐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사회적 가면을 벗고 한유진 회계사도 어느 집안의 누구도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다. 술잔이 몇 번 더 비워지고 재즈밴드의 연주가 마지막 앙코르 곡을 향해 갈 때쯤 유진은 세상이 살짝 기울어지는 것을 느꼈다. 남자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이상하게도 선명했다. 그 눈빛 속에는 자신과 같은 종류의 고독이 아주 짙은 농도로 담겨 있었다. 이대로 집에 가기 싫군요. 남자가 먼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한 톤 더 낮아져 위스키처럼 진하고 위험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유진도 마찬가지였다. 이대로 차가운 집으로 돌아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싶지 않았다. 다시 숫자로 가득 찬 냉정한 현실과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단 하룻밤이라도 좋으니 이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나도요. 그녀의 대답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녀의 얼굴을 잠시 내려다보더니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이 손을 잡는다는 것은 마지막 남은 이성의 경계선을 넘는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따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내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이성의 마지막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유진은 낯선 호텔 스위트룸의 침대 위에서 눈을 떴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어젯밤의 기억이 조각난 필름처럼 드문드문 떠올랐다. 재즈 음악, 위스키의 쓴맛, 남자의 낮은 목소리, 그리고 그의 손의 온기. 그 이후의 기억은 짙은 안개 속처럼 희미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옆자리를 더듬었다.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텅 비어 있었다. 그 순간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현실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잠시 후 가운을 걸친 남자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나왔다. 어젯밤 바의 어둠 속에서 보았던 흐트러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침 햇살 속에 그는 비현실적으로 잘생겨 보였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저기, 어젯밤 일은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를.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입을 열었다. 그리고는 다시 침묵. 먼저 말을 꺼낸 것은 남자였다. 하지만 유진이 그의 말을 가로챘다. 아니에요. 저도 동의했는걸요. 그냥 술김에 벌어진 해프닝으로 하죠. 유진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바닥에 흩어진 옷을 주워 입으며 그녀는 이 상황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다시는 마주치지 않을 사람. 하룻밤의 일탈, 그걸로 충분했다. 우리 서로에 대해 묻지 않기로 하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자는 유진의 말에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 스치는 표정이 안도인지 혹은 실망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유진은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방을 나섰다. 그가 무언가 더 말하려 하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호텔 문을 나서며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자 그제야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하며 어젯밤의 일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 애썼다. 그냥 나쁜 꿈을 꾼 셈치자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위험한 일탈이었다고 그녀는 결코 알지 못했다. 그 하룻밤의 일탈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음을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다. 화면에 떠 있는 엄마라는 두 글자에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받지 않으면 100통이라도 할 사람이었다. 여보세요, 유진아. 너 지금 어디야? 오늘 약속 잊은 건 아니지? 강 여사님 댁 어른들은 벌써 다 와 계신다는데. 너 때문에 엄마 체면이 뭐가 되니?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잡힌 약속. 오늘 그녀에게는 평생 피해왔던 선 자리가 예정되어 있었다. 상대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은성그룹의 후계자. 어머니는 이 결혼이 가문의 수건이라며 몇 달을 그녀를 들볶았다. 가고 있어요. 엄마, 거의 다 왔어요. 유진은 거짓말을 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강씨 집안 어른들께서 내 프로필을 아주 좋게 보셨어. 너만 잘하면 돼. 알았지? 유진은 이 모든 것이 우습게만 느껴졌다. 사랑도 없는 정략 결혼이라니. 15년간 몸 바쳐 일한 회사에서는 토사구팽당하고 집에서는 팔려나갈 상품 취급을 받다니. 그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수를 써서든 퇴짜를 놓으리라 다짐했다. 어쩌면 어젯밤의 일탈은 이 숨막히는 현실에 대한 무의식적인 반항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머니가 예약한 최고급 한정식집에 단독 룸 앞에 섰을 때 유진은 다시 한번 심호흡을 했다. 굳게 닫힌 미닫이문 너머에는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짜인 또 다른 연극 무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종업원이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었다. 방 안에는 벌써 어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유진의 어머니와 은성그룹의 안주인인 강 여사가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아이고, 유진이 왔구나. 이리 와 앉아라. 어머니가 가리키는 맞은편 상석. 바로 그녀의 맞선 상대가 앉아있을 자리였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순간 유진의 세상이 멈췄다. 시간이 얼어붙고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멀어졌다. 익숙한 얼굴,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운 눈매, 오뚝한 콧날, 꾹 다물린 입술, 어젯밤 술에 취해 서로의 고독을 위로했던 남자. 하룻밤의 일탈로 치부하고 영원히 잊으려 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의 눈도 유진을 보자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렸다. 그의 입술이 작게 달싹였다. 충격과 당혹감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지훈입니다.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인사를 건넸다. 그의 목소리는 어젯밤보다 훨씬 더 낮고 딱딱했다. 그가 앉아있던 자리 앞에는 강지훈이라는 이름표가 놓여 있었다. 은성그룹의 젊은 CEO, 그리고 오늘 그녀의 맞선 상대,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뒤엉켜 제대로 된 사고가 불가능했다. 세상에 이렇게 잔인한 농담이 또 있을까? 유진아. 인사 안 하고 뭐하니? 어머니의 재촉하는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유진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다. 한유진입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짧은 찰나, 그녀는 보고야 말았다. 그의 눈빛을, 그 눈에는 어젯밤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오늘 처음 만난 비즈니스 상대를 대하는 듯한 예의 바르지만 차갑고 무심한 눈빛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는 알아보지 못한 척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어젯밤의 여자가 맞선 상대로 나타난 이 황당한 상황을 그는 완벽한 포커페이스로 모른 척 넘어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 깨달음이 온몸에 소름을 돋게 했다. 충격은 순식간에 차가운 굴욕감으로 변했다. 하룻밤의 실수, 술김에 벌어진 해프닝, 그녀 스스로 그렇게 치부하려 했던 일이 상대방의 철저한 무시 앞에서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자존심을 찔렀다. 악몽 같은 상견례 자리는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어른들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화기애애한 대화를 이어갔지만 유진과 지훈 사이에는 얼음장 같은 침묵만이 흘렀다. 유진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어른들의 대화에 짧게 답할 뿐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마침내 자리가 파하고 유진은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다. 머릿속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비틀거렸다. 차에 오르기도 전에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한유진 씨 되십니까? 정중하지만 기계적인 남자의 목소리였다. 은성그룹 강지훈 대표님 비서실입니다.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강지훈 대표님께서 한유진 씨와 개인적으로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 바로 뵙고자 하십니다. 아, 지금요? 네. 대표님 차가 곧 한정식집 입구로 갈 겁니다. 거부권은 없어 보였다. 이것은 요청이 아닌 통보에 가까웠다. 유진은 혼란스러웠다. 상견례 내내 자신을 없는 사람 취급하던 그가 왜 갑자기 따로 만나자는 것일까? 혹시 뒤늦게 생각이 바뀐 걸까? 아니면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변명이라도 하려는 걸까? 잠시 후 약속대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의 앞에 멈춰 섰다. 뒷좌석 문이 열렸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운전기사가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타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여기서 도망치는 것은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다. 이 지독한 악연의 끝을 봐야 했다. 그녀는 결심을 굳히고 차에 올라탔다. 차는 미끄러지듯 출발했다. 그녀는 그 차가 자신의 운명을 어디로 끌고 갈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차가 도착한 곳은 남산 중턱에 위치한 프라이빗 라운지였다. 통유리창 너머로 해질 역해 서울이 장엄하게 펼쳐져 있었다. 강지훈은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한정식집에서의 딱딱한 모습 그대로였지만 어른들이 없는 공간에서의 그는 한층 더 서늘하고 날카로운 기운을 내뿜었다. 유진이 맞은편 의자에 앉자 그는 용건부터 꺼냈다. 마치 시간이 아깝다는 듯이 그는 테이블 위로 얇은 서류철 하나를 밀었다. 한유진 씨.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기업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더군요. 유진은 서류철을 열어보지 않았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짐작이 갔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이력, 주요 감사 실적, 그리고 최근 프로젝트에서 배제된 이유까지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을 터였다.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 한유진 씨의 얼굴을 봤을 때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어젯밤 일은 제게도 충동적인 실수였으니까요. 하지만 프로필에서 당신의 이름을 확인한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고백은 사과나 변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비즈니스 서론에 가까웠다.
유진은 그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침묵을 지켰다. 본론부터 말하죠. 지훈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눈빛이 칼날처럼 유진을 향했다. 나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한유진 씨, 당신이 필요합니다. 전쟁이라니요. 은성그룹 내부의 전쟁 말입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옆모습에 짙은 고뇌가 스쳐 지나갔다. 아시다시피 저는 얼마 전 본사 CEO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허울 뿐입니다. 은성그룹의 실권은 부회장이자 제 아버지의 오랜 동지였던 최민혁이라는 자가 쥐고 있습니다. 그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최민혁 부회장이 수십 년간 그룹 내에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하고 거미줄처럼 얽힌 비자금 라인을 통해 막대한 공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것. 그의 아버지인 강 회장은 이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최민혁이 심어놓은 내부 감사팀과 이사회 때문에 손발이 묶여 있다는 것. CEO인 자신조차 그의 견제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최민혁은 그룹을 좀먹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대로 두면 은성은 겉만 번지르르한 껍데기만 남게 될 겁니다. 저는 그를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목에 들이댈 칼, 즉 완벽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유진은 그제야 그가 자신을 따로 부른 이유를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사려는 것이었다. 왜 저죠? 은밀하게 외부 회계법인을 고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럴 수 없습니다.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최민혁은 여우 같은 자입니다. 외부의 움직임은 즉시 알아챌 겁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가장 완벽한 위장 신분으로 내부에 침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처럼 날카로운 칼날을 숨긴 채 말이죠. 그의 시선이 다시 유진에게로 향했다. 그 안에는 평가와 기대, 그리고 일종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한유진 씨. 그것은 청혼이 아니었다. 전투에 앞선 장수의 징집 명령과도 같았다. 이건 평범한 정략 결혼이 아닙니다. 철저한 비즈니스 계약입니다. 당신은 내 아내라는 그룹 내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위치를 갖게 될 겁니다. 그 신분을 방패 삼아 최민혁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주십시오. 당신의 임무는 그것뿐입니다. 유진은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사자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라는 말이었다.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건 도박이었다. 실패한다면 최민혁의 손에 어떤 최후를 맞이할지 알 수 없었다. 제가 왜 그런 위험한 일에 복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훈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당신을 쫓아낸 이전 회사의 부당함. 기억하십니까? 최민혁 같은 자들이 바로 그 부당함의 정점에 있는 인물들입니다. 당신의 칼날이 향해야 할 진짜 적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보상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임무가 성공하면 당신이 평생 만져볼 수 없는 액수의 성공 보수를 지급하겠습니다. 은성그룹의 지분 일부를 포함해서 그의 제안은 거부하기 힘들 만큼 매력적이었다. 불의에 타협하기 싫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더 거대한 불의와 싸울 기회가 왔다. 그것도 그녀가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그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위험했지만 동시에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제안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무너진 회계사로서의 자존심을 되찾고 그녀의 신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그녀는 오랫동안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부조리와 거짓이 숨겨져 있을까. 그녀는 늘 그것들을 파헤치는 사람이었다. 도망치는 것은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다. 좋습니다. 유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결연했다.
그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지훈의 얼굴에 처음으로 안도와 비슷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유진이 말을 이었다. 이건 철저히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 계약서를 씁시다. 지훈은 유진의 제안이 마음에 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조건이죠? 첫째, 계약 기간은 최민혁 부회장의 비리가 완전히 밝혀지는 날까지로 한다. 둘째, 기간 동안 우리는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협력하되 서로의 사생활은 절대 침범하지 않는다. 물론 어젯밤 같은 일은 2번 다시 없을 겁니다. 그녀는 마지막 말을 강조했다. 지훈은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셋째, 임무 완수 후에는 즉시 이혼하며 회장님께서 약속한 보상과는 별개로 은성그룹은 내게 합당한 성공보수를 지급한다. 금액은 내가 정합니다. 그 조건들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지훈이 즉시 대답했다. 대신 나도 조건이 있습니다. 내 앞에서 절대 위험한 짓은 하지 마십시오. 한유진 씨는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내가 보호해야 할 내 공식적인 아내가 될 사람이니까. 그의 마지막 말은 의외였다. 그것은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할 말은 아니었다. 유진은 그의 눈을 보았지만 그의 진의를 읽을 수는 없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하룻밤의 실수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위험한 동맹으로 변모하는 순간이었다. 유진은 강지훈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며칠 후, 2 사람은 각자의 변호사를 대동하고 다시 만났다. 그 자리에는 더 이상 어젯밤의 충동적인 남녀도 어색한 맞선 상대도 없었다. 오직 냉철한 비즈니스 파트너만이 존재했다. 계약서는 수십 페이지에 달했다. 한유진의 역할과 권한, 임무의 목표 최민혁 부회장의 비리, 증거 확보 및 해임, 성공 시의 보수, 그리고 실패 시의 책임까지. 모든 잠재적 시나리오가 빽빽한 법률 용어로 정의되었다. 특히 유진의 안전 보장에 관한 조항은 지훈 측에서 이례적으로 상세하게 삽입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들의 기묘한 동맹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일주일 후 결혼식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화려하게 치러졌다. 재벌가의 결혼답게 정재계 인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유진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지훈은 완벽한 턱시도 차림으로 하객들을 맞았다. 2 사람은 완벽한 신랑 신부처럼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카메라 플래시는 쉴 새 없이 터졌고 다음 날 신문 한 면은 세기의 커플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도배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한 표정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약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유진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축하의 말들을 들으며 마치 잘 만들어진 연극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그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다. 그것은 사랑의 온기가 아닌 동맹의 악수였다. 신부 대기실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이것이 정말 자신이 선택한 길인가?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가 선택한 전쟁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유진의 은성그룹 첫 출근 날이 밝았다. 그녀에게 주어진 직함은 사회공헌팀 총괄고문. 누가 봐도 쉴 건 없는 명예직. CEO의 아내에게 적당히 구색을 맞춰준 자리였다. 은성그룹 본사 빌딩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성체와도 같았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녀는 모든 직원들의 시선을 느꼈다. 호기심, 질투, 그리고 경계심. 그들은 그녀를 신데렐라 혹은 낙하산으로 여기고 있을 터였다. 유진은 그 모든 시선을 무시한 채 꼬솥한 자세로 걸었다. 비서실장의 안내를 받아 배정된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복도를 지나치는 모든 직원들이 힐끔거리며 그녀를 훔어보았다. 그때 맞은편에서 중년의 남성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풍채 좋은 체격에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은 남자. 그의 주변에는 아첨하는 듯한 임원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최민혁 부회장이었다. 오 사모님, 첫 출근이십니까?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는 과장된 몸짓으로 다가왔다. 우리 지훈이가 복이 많아. 이렇게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분을 아내로 맞았군요. 그는 악수를 청하며 유진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의 눈은 차갑게 유진을 훑어보고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값비싼 장식품의 가치를 매기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 시선 앞에서 유진은 자신이 벌거벗겨진 듯한 불쾌감을 느꼈다. 별 말씀을요. 부회장님,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유진은 완벽한 미소로 응수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가볍게 맞잡으며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탐색전이 벌어졌다. 헤어허, 뭐려, 회사 일이라는 게 쉽지 않으니. 어려운 일 있으시면 언제든 저를 찾으십시오. 제가 힘껏 돕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숨겨진 가시가 있었다. 당신은 회사 일 같은 건 모를 테니 얌전히 인형처럼 앉아있으라는 무언의 경고였다. 그는 유진을 철저히 얕보고 있었다. 그저 운 좋게 재벌계 입성한 나이든 여자 정도로만 여기는 것이 분명했다.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부회장님 같은 든든한 분이 계시니 저도 마음이 놓입니다. 지훈 씨에게도 늘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유진은 그의 의도를 간파하고 순진한 아내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그녀의 대답에 최민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신복들과 함께 떠나갔고 복도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유진은 자신의 사무실 문을 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방금 전 최민혁의 눈빛을 떠올렸다. 오만함과 자신감으로 가득 찬 상대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 눈빛. 유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 오만함이 바로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이 될 겁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이 켜지자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더 이상 프로젝트에서 배제당한 회계사 한유진이 아니었다. 거대한 성체의 심장부로 들어온 트로이의 목마. 그녀만의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는 여느 때처럼 고요했다. 유진과 지훈은 넓은 다이닝 테이블의 양끝에 앉아 저녁 식사를 했다. 박 여사가 준비한 완벽한 코스 요리였지만 두 사람은 별다른 대화 없이 식기소리만 내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각자의 서재로 돌아가려던 찰나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최 부회장을 만났다고 들었소. 네, 아주 친절하게 맞아주시더군요. 유진이 비꼬는 투로 대답했다. 그는 뱀 같은 자요. 친절한 얼굴 뒤에 독리를 숨기고 있지. 절대 얕봐서는 안 돼. 알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더군요.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재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가져왔다. 이걸 받으시오. 상자 안에는 최신형 무한 스마트폰과 만년필처럼 생긴 녹음기, 그리고 초소형 카메라가 들어있었다. 앞으로 모든 업무 관련 통화는 이 전화기로 하고 중요한 대화는 반드시 녹음해두시오. 최민혁은 당신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감시할 거요. 스스로를 지킬 무기는 갖추고 있어야지. 그것은 파트너에 대한 배려이자 전우에게 무기를 챙겨주는 듯한 행동이었다. 유진은 말없이 그것을 받았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방으로 돌아가려 할 때 지훈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그것을 유진에게 보여주었다. 그가 보낸 메시지였다. 전쟁터에 온 것을 환영하오. 유진은 그 메시지를 보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도 자신의 새 보안폰으로 답장을 보냈다. 기꺼이.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동맹으로서의 유대감을 느꼈다. 그들의 앞에는 길고 험난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과 가장 절실한 동맹을 맺은 것이다. 은성그룹 본사 25층 사회공헌팀 총괄 고문실. 한유진의 새로운 전쟁터는 고요했다. 그녀의 직함은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CEO의 아내가 잠시 머물다 갈 한가한 정류장 정도로 여겨졌다. 직원들은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90도로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숨길 수 없는 호기심과 약간의 무시가 섞여 있었다. 유진은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이 완벽한 위장이 그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무기였다. 방심한 적은 스스로 빈틈을 드러내기 마련이니까 그녀의 공식적인 임무는 사회공헌팀의 지난 5년간의 활동 내역을 검토하고 그룹의 ESG 경영 강화를 위한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명분은 충분했다. 그녀는 자선단체 기부 내역, 문화예술 후원 사업, 장학재단 지원금 등 지난 5년간 집행된 모든 예산 관련 자료들을 요청했다. 회계팀은 발칵 뒤집혔다. 실권도 없는 CEO의 아내가 왜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그것도 5년치나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회계팀장은 최민혁의 신복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교묘하게 자료 제출을 지연시켰다. 하지만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CEO의 아내라는 직위를 처음으로 이용했다. 지훈 씨가 직접 지시한 일입니다. 은성그룹의 투명성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첫걸음이라고요. 혹시 협조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신가요? 팀장님, 그녀의 말에 지훈의 이름이 실리자 회계팀장은 마지못해 자료를 내주었다. 며칠에 걸쳐 수십 개의 박스에 담긴 서류들이 그녀의 사무실로 배달되었다. 표면적으로는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아름다운 기록들이었지만 유진의 눈에는 그것들이 모두 잠재적인 범죄의 흔적으로 보였다. 그녀는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선한 얼굴 뒤에 가장 추악한 욕망이 숨어 있다는 것을 지난 20년간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료에 몰두했다. 수백 개의 엑셀 시트와 보고서, 영수증 뭉치들이 그녀의 책상 위를 뒤덮었다. 그녀는 단순한 회계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야기의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최민혁 부회장이 개인적으로 지지했던 프로젝트들, 그의 이름이 명예이사장으로 올라가 있는 자선단체들, 그리고 유독 특정 계열사들과의 협업이 잦았던 후원 행사들을 하나씩 분류하며 거대한 지도를 그려나갔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았다. 계약에 따라 그들은 회사에서는 철저히 상사와 부하 직원처럼, 집에서는 보이지 않는 벽을 사이에 둔 룸메이트처럼 지냈다. 하지만 그는 매일 밤 자신의 서재에서 CCTV를 통해 그녀의 사무실 불이 언제 꺼지는지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처음에는 그저 파트너에 대한 의무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그녀의 그 지독한 집중력과 프로페셔널리즘의 경외심마저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유진은 마침내 첫 번째 실마리를 발견했다. 푸른솔 청소년 교육재단, 지난 5년간 은성그룹이 가장 많은 금액을 후원한 단체 중 하나였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 재단. 언론에도 여러 번 소개된 적이 있는 모범적인 곳이었다.
최민혁은 그 재단의 명예이사장이었다. 하지만 유진의 날카로운 눈은 이상한 패턴을 포착했다. 첫째, 기부금의 규모였다. 은성그룹의 내부 규정상 5억 원 이상의 기부금은 이사회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푸른솔 재단에 대한 기부금은 항상 4억 9천만 원 혹은 4억 8,500만 원처럼 교묘하게 그 한도 바로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둘째, 기부 시점이었다. 1년에 서너 차례씩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부는 은성건설의 대규모 자재 구매 시점과 기묘하게 일치했다. 유진은 등바디에 몸을 기댔다.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금액을 쪼개고 합법적인 기부라는 명목 아래 비자금을 세탁하는 것. 푸른솔 재단은 그저 돈이 거쳐가는 정거장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았다. 문제는 증거였다. 심증만으로는 최민혁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었다. 이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보이는 서류 뒤에 숨겨진 진짜 거래를 증명해야 했다. 그녀에게는 은성건설의 내부 회계장부와 자재 납품업체 리스트가 필요했다. 그러나 사회공헌팀 고문이라는 직함으로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자료들이었다. 그날 밤 유진은 처음으로 지훈의 서재 문을 두드렸다. 그는 서류를 검토하다 말고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요? 눔이 필요해요. 유진은 자신이 발견한 내용을 간결하게 설명했다. 지훈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다. 푸른솔 재단은 최 부회장님이 명예이사장을 맡고 있는 곳입니다. 평판도 아주 좋고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아닐까요? CEO라면 눈에 보이는 평판 뒤에 숨겨진 실체를 봐야죠. 유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기부금 한도, 기부 시점, 그리고 은성건설, 이 세 가지가 우연히 겹쳤다고 생각하세요. 전 이걸 우연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설계라고 부르죠. 그녀는 지훈의 책상으로 다가가 종이 위에 흐름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건설 자재 납품업체가 가격을 부풀려 은성건설에 납품하고 그 대가로 받은 리베이트의 일부를 기부금 형식으로 푸른솔 재단을 통해 최민혁 측에 상납하는 가상의 시나리오. 그녀의 설명은 논리정연했고 한치의 막힘도 없었다. 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설명을 들었다. 그는 이제껏 수많은 브리핑을 받아왔지만 이렇게 명쾌하고 날카로운 분석은 처음이었다. 그는 할아버지가 왜 그토록 이 여자를 신뢰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숫자의 흐름 속에서 돈의 냄새뿐만 아니라 권력의 역학까지 읽어내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필요한 자료 목록을 주세요. 내일 중으로 비서실을 통해 전달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들의 첫 번째 공조였다. 하지만 은성건설의 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들은 또 다른 벽에 부딪혔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최민혁은 자신의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 내부자가 필요해요. 유진이 결론을 내렸다. 이 조작된 장부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 최민혁이 압박에 못 이겨 가담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을 만한 약한 고리. 지훈은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했다. 며칠 후 그는 한 인물의 프로필을 유진에게 건넸다. 은성건설 회계팀의 김진규 부장. 20년 근속의 성실한 직원이었지만 최근 그의 아들이 희귀병으로 장기 입원 중이며 막대한 병원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다. 또한 몇 달 전부터 그의 재산이 소득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최민혁이 그의 약점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훈이 말했다. 유진은 김진규 부장의 사진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의 그는 지치고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내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위컴하오. 그는 이미 최민혁의 사람일 수 있어. 한유진이라는 족쇄가 사라지니
저 젊은 애송이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 최민혁은 비웃었다. 그는 지훈이 유진과의 불화로 이성을 잃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조급하게 무리수를 둔다고 판단했다. 사모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군요. 발표 준비는 잘 되어 가시죠. 그리고 최민혁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 프로젝트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첫째, 지훈을 실패한 CEO로 만들어 이사회에서 몰아낼 수 있다. 둘째, 이 투자 과정에 자신의 비자금을 투입하여 만에 하나 성공할 경우 그 이익을 가로챌 수 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기분 좋은 취기와 성공의 만족감에 젖어 유진은 혼자 차를 몰았다. 강변북로를 따라 달리는 길은 한적했다. 라디오에서는 감미로운 발라드가 흘러나왔다. 최민혁은 자신의 첫남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를 통해 그리고 푸른솔 재단 등을 통해 세탁한 비자금을 총동원하여 히토류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숨길 수 있다고 자신했다. 먼저 회사 내부에 유진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그 히토류 광산 개발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유령 프로젝트였다는 사실을. 그것은 지훈과 유진이 그의 비자금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한 거대한 덫이었다. 그들이 투자한 모든 돈은 결국 지훈과 유진이 통제하는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백미러를 통해 검은색 밴 한 대가 이상할 정도로 가까이 따라붙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그저 성질 급한 운전자련이 생각했다. 그녀는 속도를 조금 높여 거리를 벌렸다. 하지만 밴은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유진의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어느 깊은 밤, 펜트하우스의 거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다. 유진은 그가 범인임을 확신했다. 이것은 단순한 방해 공작이 아니었다. 수많은 거물들 앞에서 자신을 무능하고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다시는 경영에 관여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려는 치밀한 함정이었다. 두 사람은 거대한 스크린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최민혁의 검은 돈이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그들이 파놓은 덫 안으로 차곡차곡 쌓여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가 차선을 바꾸자 밴도 즉시 따라 차선을 바꿨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진 추격이었다. 최민혁, 그의 이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오늘 회의에서의 굴욕을 이런 식으로 갚으려는 것인가? 거의 다 왔어요. 유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눈이 모니터 빛을 받아 반짝였다. 이사회와 NGO 대표단이 모두 참석하는 프레젠테이션 날이었다. 이 발표는 신임 사모님의 경영 능력을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첫 시험대였기에 그룹 전체에 이목이 쏠려 있었다. 유진은 며칠 밤을 새워 완벽한 발표 자료를 준비했다. 단순한 사업 계획이 아니었다. 은성그룹의 미래 비전과 철학이 담긴 그녀의 모든 역량이 집약된 결과물이었다. 탐욕은 스스로를 삼키는 법이지. 지훈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승리를 예감하는 자의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다. 유진은 핸들을 꽉 잡았다. 손바닥에 축축하게 땀이 배어 나왔다. 그녀는 다시 한번 속도를 높여 밴을 따돌리려 했다. 하지만 밴은 괴물 같은 엔진음을 내며 순식간에 그녀의 차 옆으로 따라붙었다. 그리고는 쿵 하는 굉음과 함께 그녀의 차 옆면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난 몇 달간의 치열했던 싸움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색했던 첫 만남, 위험했던 계약, 보이지 않는 암투, 그리고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었던 그 밤까지 이제 그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회의 시간이 되었고 유진은 사색이 된 채 단상 앞에 섰다. 노트북 화면은 여전히 먹통이었다. 이사들과 NGO 대표단이 그녀를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회의실을 채웠다. 마침내 최민혁의 마지막 자금이 입금되었다. 스크린에 뜬 Transfer Complete라는 녹색 글자가 그들의 승리를 알리고 있었다. 악!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로 다가갔다. 그리고 최민혁의 이름 위에 붉은색 마커로 크게 X자를 그었다. 차체가 크게 흔들리며 유진의 몸이 한쪽으로 쏠렸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간신히 핸들을 바로잡았다. 하지만 벤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연이은 충격의 차는 결국 중심을 잃고 스핀하기 시작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끼익하는 굉음과 함께 그녀의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제 뱀을 잡았으니 독리를 뽑을 차례네요. 다음 날 오후 유진은 은성그룹의 사모님이 아닌 평범한 옷차림의 개인 자격으로 서울대학병원을 찾았다. 김진규 부장의 아들이 입원해 있는 소아암 병동이었다. 그녀는 멀리서 김진규 부장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아들의 병실 앞에서 차마 들어가지도 못하고 괴로운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다. 죄책감과 부성애가 뒤엉킨 한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갑고 아름다운 미소가 걸렸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자신의 파트너로만 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유일한 여자였다. 이 전쟁이 끝나면 그는 그녀에게 진짜 청혼을 하리라 다짐했다. 비즈니스가 아닌 사랑을 기반으로 한 평생의 계약을. 충격으로 에어백이 터지며 시야를 가렸다. 화약 냄새와 함께 머리가 띵하고 울렸다. 유진은 콜록거리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안전벨트가 몸을 조여와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은성그룹 본사 30층 이사회 회의실.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오늘 이곳에서는 은성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안건은 CEO 강지훈의 독단적 투자 실패에 따른 경영 책임 및 직무 정지 결의안. 이사회를 소집한 사람은 바로 최민혁 부회장이었다.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결정적인 승부수였다. 최민혁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안타깝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의실의 긴 테이블 양쪽으로 그룹의 최고 권력자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다. 상석에는 최민혁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눈앞에 둔 자의 여유와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의 맞은편 강지훈과 한유진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굳은 표정과 불안한 눈빛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완벽하게 패배자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다. 그때 검은색 벤이 그녀의 차 앞에 멈춰 서는 것이 보였다. 차 문이 열리고 건장한 남자 2명이 내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복면이 씌어 있었다. 그들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을 보며 유진은 공포에 질렸다. 그들은 차 문을 거칠게 열려고 했다. 잠겨있는 문이 덜컹거렸다. 감으로 비동한 심정입니다. 발표 시작 10분 전. 유진은 최종 점검을 위해 대기실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파일을 클릭하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최민혁이 무거운 목소리로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그는 마치 존경하는 군주를 잃은 충신처럼 비장한 표정을 지었다. 유진은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믿었던 강지훈 대표가 최근 무리하게 추진한 해외 광산 투자건으로 그룹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영 판단의 실수를 넘어
그룹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배임 행위입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오늘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저런 사모님께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역시 현장 경험이 부족하시니 준비가 미흡했다면 다음 기회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그룹의 중요한 파트너들을 이렇게 기다리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는 미리 준비한 자료들을 화면에 띄웠다. 지훈이 추진했던 히토류 광산 사업이 사기였으며 투자금이 모두 증발했다는 내용의 조작된 보고서였다. 최민혁의 유려한 말솜씨와 치밀하게 조작된 자료들 앞에서 회의의 분위기는 완전히 그의 편으로 넘어갔다. 그의 신복인 이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강지훈을 비난하고 최민혁을 지지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바로 그 순간 밤의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들려왔다. 모든 것이 그의 각본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CEO 부인이 심심해서 회사 일에 감놔라, 배놔라 한다더라. 자기 친구가 운영하는 단체에 특혜 주려고 옛날 자료까지 들춘다던데. 경영은 하나도 모르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어. 지훈 대표님도 골치가 아프시겠어. 따라서 저는 이사회 정관에 따라 강지훈 대표이사의 직무를 즉시 정지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릴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기익, 최민혁이 의사봉을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그의 조롱 섞인 말이 유진의 가슴을 후벼 팠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유진이 패배를 인정하고 단상에서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잠깐만요, 부회장님. 눈을 떴을 때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갈랐다. 지훈의 차였다. 그는 미친 듯이 달려와 검은색 벤의 앞을 가로막으며 멈추어 섰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침묵을 지키던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강단이 있었다. 화면에 뜬 것은 알아볼 수 없는 기호와 깨진 이미지들 뿐이었다. 파일이 완전히 손상된 것이다. 표결에 붙이기 전에 부회장님께서 제시하신 증거에 대해 몇 가지 명확히 해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오늘 회의가 끝난 후 최민혁의 굳은 표정을 보고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유진의 차에 설치해둔 비상 GPS 신호를 주시하라고 명령해 두었다.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신호가 강변북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멈춘 것을 보고 그는 앞뒤 가릴 것 없이 달려온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신호였다. 모두의 시선이 쏠린 가운데 한유진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더 이상 겁에 질린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의 허리는 꼿꼿했고 그녀의 눈빛은 회의실의 그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한유진 고문, 지금 발언권도 없이 무얼 하는 겁니까? 최민혁의 신복인 한 이사가 소리쳤다. 유진 씨, 저는 오늘 고문 자격이 아닌 은성그룹의 주주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민혁은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은성그룹에 30년간 몸담으며 자신만의 정보망을 거미줄처럼 구축해놓은 노회한 뱀이었다. 사회공헌팀의 신임 고문이 과거 자료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는 보고, 그리고 그녀가 서울대학병원을 드나들며 은성건설의 김진규 부장과 접촉하려 한다는 소식은 즉시 그의 귀에 들어갔다. 유진의 말에 회의실은 술렁였다. 그녀는 지훈이 비밀리에 양도한 주식 양도 증명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CEO의 아내가 아닌 이사회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주주였다. 지훈은 차에서 내리며 소리쳤다. 복면을 쓴 남자들은 예상치 못한 등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밴을 타고 어둠 속으로 황급히 사라졌다. 최민혁 부회장님께서 제시하신 증거들은 실로 대단합니다. 그녀의 첫마디에 최민혁은 미간을 찌푸렸다.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세밀해서 저는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범죄의 증거라기보다는 차라리 한편에 잘 만들어진 예술작품에 가깝습니다. 위조와 날조의 걸작품이죠. 잠깐만요, 부회장님. 유진은 자신의 노트북을 중앙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이 바뀌자 진실에 관하여 라는 제목이 대문짝만하게 떠올랐다. 그녀의 방역이 시작된 것이다. 지우는 유진의 차로 달려와 찌그러진 문을 힘껏 잡아당겼다. 유진 씨, 괜찮아요. 대답 좀 해봐요. 그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완벽한 포커페이스는 온데간데 없었다. CEO 번째, 부회장님께서 유령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히토류 광산 투자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령 사업 맞습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부회장님 한 분만을 위해 만들어진 완벽한 무대였으니까요. 침착하자. 그녀는 스크린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띄웠다. 유진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당신이 와서. 이것이 지난 몇 주간 부회장님께서 히토류 광산에 투자하신 자금의 흐름입니다. 침묵을 지키던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강단이 있었다. 화면에는 최민혁의 천남이 운영하던 유령회사, 푸른솔 재단 등 수십 개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여러 개의 조세 피난처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계좌로 모이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문이 열리고 지우는 그녀의 안전벨트를 풀었다. 그는 유진의 어깨를 붙잡고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임에 작은 상처가 나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상처를 눌렀다. 그리고 이 계좌의 주인은 유진이 말을 이었다. 바로 은성그룹의 비상감사팀이 관리하는 특별 계좌입니다. 부회장님, 스스로 비자금의 존재와 규모를 친히 증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져나가며 유진을 고립시키려 했다. 그녀가 업무 협의를 위해 만나려 하는 실무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 갑작스러운 외부 미팅이 잡혔고, 그녀가 요청하는 자료들은 시스템 오류나 담당자 부재를 핑계로 계속해서 지연되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그녀의 앞을 계속해서 가로막았다. 최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순간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벽이 무너져 내렸다. 계약도, 연극도,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명목도 모두 사라졌다. 두 번째, 그 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에 일시적인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유진이 신호를 보내자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은성건설의 김진규 부장이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최민혁의 위협적인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다. 최민혁이 자신의 아픈 아들을 빌미로 어떻게 자신을 협박해 회계 장부를 조작하게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수천억 원의 비자금이 조성되었는지를 모두 폭로했다. 그의 손에는 조작되지 않은 원본 회계 장부가 들려 있었다. 지우는 유진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힘껏 안았다. 그녀를 잃을 수도 있었다는 끔찍한 공포가 그의 심장을 핥히고 지나갔다. 그의 심장 박동이 유진의 귀가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것은 이제껏 그녀가 들어본 그 어떤 소리보다도 격렬하고 또 절실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최민혁을 지지하던 이사들의 얼굴에 당혹감과 배신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서버에 올려둔 백업 파일을 열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모든 데이터를 파괴한 것이 분명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진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다.
사람의 목숨값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은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안도감과 따뜻함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스크린에 며칠 전 자신이 당했던 교통사고 현장 사진과 가해 차량의 소유주가 최민혁의 측근 명의로 되어 있다는 증거를 띄웠다. 지우는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깔끔하게 인쇄된 발표 자료 한 부를 꺼내 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과 배임을 넘어선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미안해요. 내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당신을 이런 위험에 빠뜨려서 정말 미안해요. 게오지스말리아.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물줄기 아래 한참을 서 있었다. 어젯밤의 흔적을, 위스키의 짙은 향기와 낯선 남자의 채취, 그리고 자신의 충동적인 선택을 모두 씻어내고 싶었다. 피부는 뜨거웠지만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다. 후회와 자책이 밀려왔다. 20년간 단 한 번의 오차 없이 쌓아 올린 그녀의 완벽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생긴 기분이었다. 궁지에 몰린 최민혁의 이성이 마침내 끊어졌다. 그의 점잖은 가면이 벗겨지고 탐욕과 분노로 일그러진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 전부 저것들이 날 모함하기 위해 조작한 거야. 그래서 더더욱 정면으로 부딪히면 안 돼요. 유진이 고개를 저었다. 그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얻어야 해요. 그가 스스로 입을 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는 고함을 지르며 유진에게 달려들려 했다. 증거가 담긴 노트북을 부셔버릴 기세였다. 하지만 그의 몸은 허공에서 멈췄다. 강지훈이 그의 앞을 막아선 것이다. 지훈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해서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배어 있었다. 당신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부회장님.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어젯밤 제 아내와 함께 밤새워 검토했던 내용이라. 혹시 몰라 제가 하드카피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된 순간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들어온 것은 보안 요원들만이 아니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검사와 수사관들이었다. 강지훈이 이미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긴 후였다. 그들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아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굳이 말이 필요 없었다. 위태로운 밤의 도로 위에서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어온 두 사람의 심장은 비로소 하나의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것은 계약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애틋한 감정으로 변해버린 진실한 마음의 소리였다. 그들의 위험한 동맹은 이 밤을 기점으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최민혁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사문서 위조,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한 고문 검사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동안 최민혁의 충실한 신복이었던 이사 몇몇 책에도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30년간 은성그룹을 자신의 왕국처럼 주무르던 철옹성 같던 권력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의 사고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회의실은 텅 비었다. 처절한 비명과 고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깊은 정적만이 남았다. 유진과 지훈, 두 사람만이 그곳에 서 있었다. 모든 긴장이 풀리자 극심한 피로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단상으로 걸어가 유진에게 자료를 건넸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당신을 믿어. 두 사람은 텅 빈 회의실의 양끝에서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 그들이 이겼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후 지훈은 자신의 서재에서 구급 상자를 가져와 직접 유진의 이마 상처를 치료했다. 서툰 솜씨로 소독솜을 든 그의 커다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유진은 말없이 앉아 그의 손길을 받았다. 계약도, 연극도,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명목도 모두 사라진 공간.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동지애와 그 이상의 애틋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지훈이 천천히 그녀에게로 걸어왔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들의 손가락이 단단하게 얽혔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들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위험한 괴물과 함께 맞서 싸웠고 마침내 함께 승리했다. 결전에 길었던 밤이 끝나고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교묘한 방해 공작에 익숙했다. 오히려 이것은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그녀는 공식 업무에 더욱 몰두하는 척하며 최민혁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그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해외 유력 환경 NGO와 파트너십을 맺어 은성그룹의 친환경 사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대규모 캠페인이었다. 최민혁의 시대가 막을 내린 후 은성그룹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거대한 암덩어리를 도려낸 자리에 건강한 새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회사 전체에 긍정적이고 활기찬 에너지가 넘쳤다. 강지훈은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진 나약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낸 명실상부한 리더로 인정받았다. 그의 주도 아래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되었다. 그자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군. 지훈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단순한 견제가 아니야. 명백한 살인 미수였어. 한유진의 위상 역시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 그녀를 낙하산 사모님이라며 수군거렸던 직원들은 이제 그녀를 존경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은성그룹의 부정을 파헤친 영웅이자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그녀에게 그룹 내 모든 계열사를 감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독립감사실의 초대 실장직을 제안했다. 계약으로 시작된 그녀의 여정은 이제 그녀 자신의 능력으로 쟁취한 명예로운 결실을 맺고 있었다. 순간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최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과 분노가 서렸다. CEO가 직접 아내의 소일거리를, 그것도 밤을 새워가며 챙길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이것은 그의 계산에 없던 변수였다. 지훈의 행동은 단순한 남편의 도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최민혁의 공격에 대한 정면 대응이자 한유진이라는 인물에 대한 자신의 절대적인 신뢰를 그룹 전체에 공표하는 선전포고였다.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를 규정짓던 단 하나의 문서, 바로 결혼 계약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임무는 완수되었고 계약에 따라 그들은 이제 이혼해야 했다. 이 사실이 그들의 일상 위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함께 저녁을 먹고 나란히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고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오히려 그래서 더 애틋하고 위태롭게 느껴졌다. 이게 그 사람 방식이에요. 유진이 의외로 차분하게 말했다. 정면으로 싸우지 않죠. 우물의 독을 풀고 뒤에서 조종하고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길 기다리는 것. 하지만 이젠 우리가 기다릴 수만은 없어요. 사건이 마무리되고 몇 주가 흐른 어느 주말 오후였다. 지훈은 유진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했다. 차가 도착한 곳은 그들이 처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사고가 났던 강변북로 근처의 한적한 강변공원이었다. 그날의 위험했던 기억 대신 따스한 햇살과 잔잔한 강물이 그들을 맞았다. 뒤에서 강지훈의 낮고 불안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유진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상황이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강가를 따라 한참을 걸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그날을 기점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어색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동맹이 되었다. 그들의 거실은 거대한 화이트보드와 자료들로 뒤덮인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우리 계약, 이제 끝났습니다. 유진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신뢰로 가득했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그녀에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동아줄이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인쇄된 자료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유진은 그 안에 담긴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걸음을 멈췄다. 지금까지는 방어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공격입니다. 유진이 화이트보드에 최민혁의 인물 관계도를 그리며 말했다. 그의 가장 큰 약점은 탐욕과 오만함입니다. 우리가 그 약점을 이용해야 해요. 임무는 완수되었고 당신은 당신의 능력을 증명했으며 나는 그룹을 되찾았습니다. 계약 조건은 모두 충족되었죠. 그는 유진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이제 당신에게 자유를 돌려줘야 할 시간입니다. 그는 아직 그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불쾌한 냄새를 맡은 것만은 분명했다. 그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이 젊고 당돌한 CEO의 아내에게 본때를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의 방역은 교활하고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자유. 그 단어가 유진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함정을 파자는 겁니까? 지훈은 품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들의 첫 만남만큼이나 어색하고 기묘했던 결혼 계약서였다. 강지훈의 신뢰가 담긴 눈빛과 손에 들린 묵직한 자료는 한유진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그녀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이 빌어먹을 종이 쪼가리는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자 가장 후회되는 결정이었습니다. 함정보다 더 큰 판을 짜는 거죠. 그가 스스로 제 무덤을 파고 들어가도록 그는 계약서를 반으로 또다시 반으로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바람에 흩날려 강물 위로 떨어졌다. 그는 그들의 시작을 규정했던 법적인 구속을 자신의 손으로 없애버렸다. 파일이 전부 손상됐어요. 이제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도 동맹도 아닙시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고용주가 아니고 당신도 나의 피고용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최민혁의 비자금 흐름뿐만 아니라 그의 인맥, 그가 심어놓은 내부 조력자들, 그리고 그의 심리적 약점까지 분석하며 방역의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다. 함께 전략을 세우고 때로는 격렬하게 논쟁하고 지쳐갈 때면 서로에게 커피를 건네주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서로가 얼마나 닮았는지 그리고 서로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깨닫고 있었다. 그는 유진의 앞으로 다가왔다. 한유진 씨, 처음 우리가 만났던 그 재즈바 기억합니까? 전산 오류로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녀는 이사들과 NGO 대표단을 향해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마저 감돌았다. 하지만 오히려 잘 된 것 같군요. 정해진 슬라이드보다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마침내 최민혁을 끌어내릴 마지막 시나리오가 완성되었다. 이름하여 트로이 목마 작전. 나는 그날 밤 당신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최민혁에게는 그녀가 CEO의 아내라는 명함에 걸맞은 우아한 활동에 열중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는 유진을 여전히 자신의 손바닥 위에 있다고 착각했다. 그는 그녀가 이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 한다는 것을 간파하고 바로 그곳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녀에게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 가장 처참한 굴욕을 안겨줄 계획이었다. 그의 고백은 너무나 뜻밖이어서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작전의 첫 단계는 그들의 완벽한 결별을 연기하는 것이었다. 당신의 눈 속에 담긴 고독과 세상의 부조리에 분노하면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그 단단함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호텔을 떠난 후 당신에 대해 알아봤죠. 하지만 다음 날 당신이 내 맞선 상대로 나타났을 때 나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당신이 집안의 압력 때문에 나온 그저 그런 여자일지도 모른다고. 어젯밤 내가 느꼈던 감정은 술기운에 취한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차갑게 대했습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내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위기는 오히려 그녀의 진가를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다. 유진은 더 이상 자료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방대한 데이터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은성그룹의 새로운 ESG 전략과 비전을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표는 단순한 사업계획 브리핑을 넘어 환경 문제에 대한 깊은 철학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그의 고백은 지난 몇 달간 유진의 마음 한구석에 박혀있던 작은 가시를 뽑아주었다. 상견례 날의 그 굴욕감이 실은 그의 서툰 방어 기제였다는 것을. 며칠 후 그룹 전체에 CEO 부부가 심하게 다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발단은 지훈이 그룹 비서실장 회의에서 유진의 프로젝트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싸우면서 나는 내 첫 느낌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롭고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내 진우가. 그는 유진의 두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나는 당신 없는 은성그룹도, 당신 없는 내 인생도 더 이상 상상할 수가 없어요. 사회공헌팀의 ESG 프로젝트는 이상적이기만 할 뿐, 그룹의 실질적인 이익과는 거리가 멉니다. 한유진 고문은 너무 아마추어적인 방식으로 일하고 있어요. 지난번 사고도 그녀의 미숙한 처신이 화를 부른 겁니다. 그는 조금은 서툴고 어색하게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계약서 대신 심플하지만 우아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숫자를 이야기했지만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과 환경을 보았다. 그녀는 이윤을 이야기했지만 그 이윤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미래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역설했다. 막힘없는 논리,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심이 담긴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공기를 완전히 장악했다. 한유진 씨. 그는 새로운 경외감을 담아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의 첫 번째 결혼은 회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나와 새로운 계약을 맺어 주시겠습니까? 비즈니스가 아닌 사랑을 기반으로 한 평생의 계약을.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은 얼어붙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내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던 CEO가 이제는 그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유진은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병원 내 작은 예배당으로 향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녀는 기도를 하는 척하며 김진규 부장이 잠시 쉬기 위해 이곳으로 오기를 기다렸다. 이것은 숫자를 다루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싸움이었다. 한 인간의 가장 약하고 아픈 부분을 파고들어야 하는,
섬세하고 위험한 심리 전, 그녀는 사냥을 시작하기 전,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리는 암살자처럼 조용히 기다렸다.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충만한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문은 날개를 단 듯 퍼져나갔고 그날 오후 펜트하우스에서 두 사람이 격렬하게 다투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왔다는 경비원의 증언까지 더해졌다. 물론 그것은 도청 장치를 대비한 완벽한 연기였다. 네, 그 계약 받아들일게요. NGO 대표단은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들은 수많은 기업의 ESG 발표를 들어왔지만 이렇게까지 깊이 있는 통찰과 진정성을 보여준 경우는 처음이었다. 최민혁의 라인이 아닌 중립적인 이사들조차 그녀의 전문성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객석에 앉아있던 강지훈은 말없이 그녀를 지켜보았다. 빛나고 있었다. 자신의 분야에서, 자신의 힘으로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자신의 파트너가 아닌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서 경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꼭 맞는 반지처럼. 그들은 처음부터 서로에게 정해진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았다. 강바람이 그들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당신을 믿은 내가 바보였어. 당신에게 여긴 그저 스펙 쌓기 좋은 놀이터일 뿐이지.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당신이야말로 나를 이용만 하려는 거 아니었나요? 1년 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최민혁 부회장이 특유의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그의 뒤로는 다른 이사들이 따르고 있었다. 그는 유진의 굳은 표정을 보더니 과장되게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다. 한유진과 강지훈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청담동의 재즈바. 그 자리에 다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여전히 호박색 위스키가, 그의 앞에는 같은 잔이 놓여 있었다. 최민혁은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들어오는 보고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의 예상대로였다. 애초에 사랑 없이 시작된 관계. 외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저렇게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그는 이제 한유진이라는 눈의 가시를 제거하고 나아가 그녀를 비호했던 강지훈의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혀 그룹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그때와 똑같네요. 유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발표는 대성공이었다. 질의 응답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최민혁의 계획은 유진을 무너뜨리기는커녕 오히려 그녀를 그룹 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각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최민혁은 굳은 얼굴로 가장 먼저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등 뒤로 유진을 향한 찬사와 격려가 쏟아졌다. 아니, 모든 것이 달라졌소. 지훈이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며 대답했다. 그의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진 결혼 반지가 그녀의 반지와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다. 그의 방심은 작전의 두 번째 단계를 위한 완벽한 포석이 되었다. 이제 그의 눈에는 피로와 냉소 대신 따뜻한 애정이 가득했다. 그녀의 눈에도 더 이상 분노와 허탈함이 아닌 평온한 행복이 깃들어 있었다. 결전의 날은 밝았다. 은성그룹은 두 사람의 리더십 아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지우는 의도적으로 무리한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중앙아시아의 히토류 광산 개발 사업, 성공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실패 확률이 매우 높은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투자였다. 그는 이사회에서 최민혁 라인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를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 술김에 시작된 하룻밤의 인연은
이제 서로의 영혼을 약속하는 가장 단단한 사랑이 되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다. 재즈 밴드가 그날 밤처럼 감미로운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인생이라는 기나긴 연주에 비로소 완벽한 화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유진은 자신의 사회공헌팀과 함께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다. 최민혁의 방해 공작과 루머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따라와준 팀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다. 작은 식당에서 이어진 술자리는 화기애애했다. 팀원들은 이제 진심으로 그녀를 자신들의 리더로 인정하고 따랐다.